예,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소개받았던 도고동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경진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뜻깊은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재연금지령 돌파하기라는 관점에서 영화 샤오의 아들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역사적 폭력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인데요. 원제는 사울 피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헝가리 영화이기 때문에 원제가 이제 이런데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경험이 굉장히 좀 특별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영화 자체 그 내용보다 그 영화를 봤던 경험이 더 강렬하게 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2015년 그쯤에 이제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제 별 정보 없이 그냥 뭐 아우슈비츠를 다룬 영화 정도이겠구나라는 그런 정보만 가지고 이제 극장에 갔는데 이제 보자마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바로 이렇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제 아우슈비츠 한복판에 던져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그 아우슈비츠를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관습적으로 그 서사 구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가장 절정에서부터 영화가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전형적인 그 구도는 처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 평범한 일상, 뭐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일상의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치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래서 뭐 그런 다비드의 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식을 달고 다녀야 된다든지 직장 내에서 쫓겨난다든지 이런 이제 제약을 받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강제로 이제 그 딱 짐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를 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이송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가 뭐 개토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강제 수용소로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가스실에서 죽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게 이제 사실상 그 많은 서사의 그 절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뭐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워낙 이제 그 위생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 역사를 재현할 때 이 가스실에서의 그 학살이 사실상 항상 그 절정에 되는데 이 영화는 바로 그 절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그 부분이 사실상 그 전체 서사에서 발단에 해당했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그런 정보 없이 영화를 봤을 땐 굉장히 놀라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예고 없이 그렇게 도살장으로 몰리는 그런 느낌을 같이 받게 되는데 그게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피부로 막 이렇게 가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생하게 어떤 그 폭력을 전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좀 그런 경악, 놀라움을 느꼈는데 이게 꼭 이제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걸 이렇게 뭐 스펙터클로 만들다니 이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좀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 긍정적인 느낌의 경악을 좀 저 나름대로 해명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게 됐고 이제 오늘 이렇게 발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영화가 1955년도에 나온 다큐멘터리로 밤과 안개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습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장면도 연합군이 촬영한 장면인데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유류품 시신 더미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참상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관습화된 이미지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홀로코스트 혹은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이 역사적 폭력을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지난한 과제예요. 그러니까 많이 재현됐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역사적인 폭력이 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일본군 뭐 성노예, 위안부 이런 거를 재현할 수는 있지만 보통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그 강간을 재현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재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그렇죠. 그것들을 암시적으로 재현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을 재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폭력을 재현한다고 하면은 이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지 않을까. 그래서 피해자들 또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그 피해자들의 존엄을 또다시 뺏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윤리적인 고민이,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아들이라는 영화도 바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윤리적 고민을 안고 출발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인데요.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아들이 그 첫 장편 영화였고요. 이 영화로, 그러니까 네메시 라슬로 감독은 이 영화로 그 해에 굉장히 많은 상을 다 휩쓸어요. 뭐 칸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등등 다 이제 많은 상을 휩쓸고 평단에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현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성공적으로 재현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혁신적이었는지, 뭘 좀 고민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이 주제, 그러니까 이미 많이 재현되어 가고 많이 논의되었던 이 주제에 접근할 때 사실은 과거의 기존 영화 감독들이 뭘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때 뭐가 문제적이었고,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이 주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선 접근할 수가 없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단 영화를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소개를 하면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44년 10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절멸 수용소입니다. 이제 절멸 수용소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수용소는 이제 보통 이제 뭐 강제 노역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게 강제 수용소인데, 절멸 수용소는 순수하게 어떤 학살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수용소입니다. 근데 이 아우슈비츠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진 이 수용소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가장 큰 수용소인데 이제 한 50여 개가 넘는 그런 수용소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강제 수용소도 있고 절멸 수용소도 있는데, 절멸 수용소는 비르케나우라고 불렸어요. 이제 나치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제 폴란드어로 자작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정적인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사실 절멸 수용소의 이름이죠. 그리고 1944년 10월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치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던 때예요. 왜냐면은 이게 석 달 뒤면은 이 아우슈비츠가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치 독일은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뭘 하냐면은 자신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그 학살의 범죄를 인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최대한 많이 죽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발악을 하던 때였고, 영화는 이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사울이라는 유대계 헝가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존 더 코만도라고 불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특별 직무관 뭐 아니면 뭐 그런 이름의 어떤 그 부대의 일원이었는데요. 이 존 더 코만도가 누구냐면 아마 이제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수용소에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 노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르케나우 이제 수용소에 이제 나치가 찌클론 B라고 하는 독가스를 통한 이제 그런 가스 살해법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이제 그전에는 재래식 학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래식 학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 일일이 한 명씩 총으로 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그 군인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도 막 죽여야 되고 임산부도 죽여야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거리,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까움을 최대한 제거하고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해서 이제 독가스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총 4개의 거대한 소각로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한 번에 20명 정도, 2,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가스실이 설치가 되고 총 이제 하루에 10,000명 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소각로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상에서 많이 일어난 어떤 대량 학살하고 구분할 수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까 대량 학살들은 대부분 좀 재래식 학살의 성격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공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산업화된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로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이 공장이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 이제 노예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덕 코만도가 이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신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가스실에 넣고 또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서 뭐 금리를 뽑는다든지 여자들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또 그 혈흔을 다 치워서 다시 또 그걸 쓸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신을 태우고 그 태우고 남은 재를 또 재를 또 막 잘게 부숴서 뭐 강이나 이런 데 버려야 되고 땅에 묻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육체적으로 사실 힘든 정신적으로 말할 것도 없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렇게 등에 붉은색으로 이게 특별하다 뭐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표시인데요. 이렇게 표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주로 이제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많이 차출을 했어요. 다 남자들이었고 좀 건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뽑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당장에 가스실로 보내지는 건 모면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면. 그렇지만 역시 너무나 보아서는 안 되는 이 수용소의 중대한 비밀을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 사람들도 다 가스실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다시 뽑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치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증인이죠. 핵심적인 증인인데 이 증인을 이제 그러니까 없앴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후에 이제 나치 전범 재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인 서울도 이런 존덕 코만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등장할 때부터 보면은 이미 이제 굉장히 무뎌진 모습이에요. 이런 학살의 풍경이 굉장히 무뎌진 모습. 왜냐하면 이제 이 일은 첫날 했을 때 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응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사울은 적응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뭔 일이 있어도 그냥 좀 심상하게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처럼 이제 그 가스실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시신 현장을 치우고 있던 도중에 어떤 소년이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존덕 코만도의 수기를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이제 바로 수용소 의사가 와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이 독가스를 마시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가 바로 이 소년을 질식사 시킨 다음에 이 시신은 태우지 말고 부검실로 가져오라고 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모든 것에 무뎌져 보였던 그 사울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이제 그 수용소의 질서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시신이 자신의 아들이다, 이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소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시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되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제대로 매장을 시켜줘야겠다, 유대교식으로 제대로 매장을 시켜줘야겠다고 고집을 해요. 그래서 이 시신을 이제 빼돌리고 이 매장을 제대로 시켜주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장례를 치를 때 기도문을 올려줄 랍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장 자체가 상식이 이제 통하지 않는 곳이긴 한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여러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을 죽음에 몰아넣기도 해요. 뭐 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이제 랍비가 그 존덕 코만도 안에서도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는 내가 그냥 기도만 해줄게. 근데 뭐 이렇게까지 매장까지는 우리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와줄 거를 거부를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랍비를 막 찾아다녀요. 다른 어디 랍비가 있다더라. 근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못 찾자 그날 막 그 기차에 이송되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밤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면은 그 아까 그 소방로가 너무나 풀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나치가 이제 구덩이를 크게 파놓고 바로 그냥 다 총살을 시키는 그런 이제 지옥 같은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막 사람을 찾아요. 랍비 있냐고. 그러면서 어떤 남자를 보고 저 사람 랍비구나 하고 이제 직감을 하고 이 사람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 뻔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쳐서도 어쨌든 랍비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존더 코만도로 위장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같이 이 소년을 이제 제대로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때 문제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그 서사에서 그 사건 이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 그 존더 코만도가 조직적으로 봉기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시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존더 코만도 대원들이 탈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틈을 타서 이 사월도 랍비를 데리고 또 시신을 들쳐업고 같이 탈출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쵸?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영화에서 이제 이 사람을 그래도 나름 아껴주는 동료들이 이제 이런 비난을 해요. 너는 죽은 자 때문에 산자들을 버린다. 이 죽은 시신을 이 소각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다른 산자들을 버리고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아까 그 존더 코만도 대원들이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폭탄을 쓰려고 했는데 이 폭탄을 또 잃어버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배반하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더 이제 좀 수수께끼 같은 거는 너는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소년을 보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을 뭔가 잘 알고 있는 듯한 동료 대원들이 너한테 아들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소년이 사울의 아들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영화 끝까지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그 탈출하던 그 다른 대원들과 함께 탈출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거기서 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빼내온 랍비가 사실은 랍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못 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또 계속 그 친위대한테 쫓기니까 일단 도망은 가야겠고 해서 이제 강을 건너다가 이 시신을 놓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랍비가 이 사울의 이제 이 시신을 놓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빠져 죽을 뻔하는데 랍비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자칭 랍비죠. 이 사람이 이 사울을 구해주고 둘이서 이제 다른 동료 대원들이 잠시 이제 숨을 고르기 위해서 있었던 오두막 같은 데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마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폴란드 소년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소년이 이렇게 이제 도망친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훔쳐보다가 이 사울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이때 이제 이 사울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환한 미소를 지어요. 좀 수수께끼 같은 미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친위대에게 총살을 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자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영화 그 카메라가 처음은 아니죠. 어쨌든 그 영화 카메라가 처음에 잠시 이제 이렇게 자연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 사울의 시점에서 영화가 흘러가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이 사울의 시점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좀 자유롭게 유영을 하다가 이 자연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자작나무 숲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자연이죠. 그래서 영화의 서사는 일단 이렇고요. 근데 이제 서사의 의미는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플롯을 어떻게 보여주냐가 무엇을 보여주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사실 그게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감독이 자기가 지금까지 봤던 뭐 많은 그런 유명한 홀로코스트 영화들의 관습적인 재현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는 좀 다르게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대결을 하고 싶었던 주요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들러 리스트예요. 가장 유명한 영화죠. 이 주제에 대해서 만들어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영화고요. 아마 뭐 인생을 아름다워와 함께 가장 많이 또 사랑받은 영화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이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이제 좀 세속적인 뭐 돈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이런 사업가가 원래는 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온 노동자들의 값싼 그 노동력을 이용해가지고 전쟁 때 한몫 크게 이제 벌어보려고 하다가 이 가스실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개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자기 그 벌었던 돈을 다 아낌없이 이제 쓰는 이제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인데요. 영화 당연히 미덕이 있는 영화고 잘 만든 영화인데 이제 아까 라슬로 네메시 감독은 자기가 만약에 그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영화는 생존에 대한 영화면 안 된다. 이거는 생존에 대한 영화라는 거죠. 신들러 리스트는 생존에 대한 영화, 희망에 대한 영화인데 자기가 만들 영화는 죽음에 대한 영화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영화는 생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또 독일군 가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 영화에서 어쨌든 물론 이제 그 존 더 코만도라고 하는 거는 약간 회색 지대에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한 피해자이냐 뭐 이 사람들도 좀 약간 가해자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어쨌든 그 피해자의 시선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택한 게 바로 이 존 더 코만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또 일반적인 그런 포로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포로들과 달리 비교적 이동이 자유로웠고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시선과 지식에 있어서 약간의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존 더 코만도의 시점을 택해요. 근데 영화가 굉장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은 1917 1917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한 약간 그런 영화에서도 많이 쓰였는데 약간 게임처럼 1인칭 서바이벌 게임처럼 카메라는 계속해서 이 사울의 등 근처에 머물러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가는 대로 핸드헤드 카메라로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보는 것만을 봐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그때는 이제 포커싱이 돼서 뚜렷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주로 이제 그냥 아웃 오브 포커스 된 상태로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울의 시점을 따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변을 못 봐요. 굉장히 이게 답답한 어떻게 보면 카메라 각도인데요. 이 이미지도 보시면은 이 수용소 이 가스실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대놓고 포커싱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항상 사울의 등 뒤로 혹은 어깨 너머로 지금도 보면 이 여자들 시신 더미가 쌓여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흐릿하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화를 보면 이미지랑 다르기 때문에 영화는 그게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제 영화를 봤을 때 굉장히 경악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울은 이런 시신더미에 집중하지 않아. 이런 거는 이 사람은 이미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신더미가 제대로 포커싱되지 않고 아까 그 소년과 같은 그런 대상에만 오브제에만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강제 수용소 가스실 자체가 굉장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잖아요. 뭐 그런 이제 작업반장이라고 하는 카포라든지 시위대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몰아세워요. 빨리 해라, 빨리 치워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이 사울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참혹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요. 그냥 막 이게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 경악을 소화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관객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면밀하게 카메라 구도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일종의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그 비극하고 안전한 어떤 거리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거리를 최대한 지우고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감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안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번 저항도 안 하고 그 가스실로 자기들이 제발로 다 자기가 옷을 벗고 걸어서 들어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안에 있어 봐야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최대한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우리가 스크린으로 어쨌든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머전 시네마라고 해서 몰입 시네마, 그러니까 관객을 최대한 그 안에 몰입시키는 전략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서스펜스나 스릴러, 공포 영화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사실은 굉장히 좀 주제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이 출타기를 너무 잘해서 이 구도를 어쨌든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구도의 선을 되게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간접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전면샷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아우슈비츠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입니다. 라고 관객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샷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샷이 없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도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간부에게나, 그러니까 그 간수에게만 가능한 시선이라는 거. 피해자들은 절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없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항상 너무 이렇게 항상 위축된 상태로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주위를. 그래서 그런 그 시선을 보여주려고 했고 또 이게 이제 그 스필버그 영화에 나오는 건데 수용소장이 이제 실제로 그 크라크프 수용소장이 이제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제 사냥을 했던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런 그 수용소장의 시선 같은 것도 절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죠. 사실 이런 권력의 시선을 절대 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신들러 리스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 그 가스실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그것도 다 여자들을 이런 관찰 구멍을 통해서 몰래 훔쳐보는 듯한 그런 이제 씬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가스실에 이런 구멍은 없어요. 영화적으로 만든 거죠.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구멍이 없고 구멍이 있다고 하면은 천장에 그 독가스를 투입하기 위한 구멍만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위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멍을 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카메라가 그 영화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제약 없이 벽을 통과해서 그 가스실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유영을 해요. 뭔가 비장한 현 음악과 함께 유영을 하는데 이제 이 영화도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데 독가스가 나오는 줄 알았죠. 근데 그때 샤워기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막 안도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희생자들의 공포를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어떤 장치를 활용을 했다는 이유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 혹은 자유롭게 카메라가 이동하는 그런 거는 다 피해자는 절대 견제할 수 없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선을 철저하게 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저도 이걸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소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 강제수용소라고 하는 그 공간이 보통 이제 굉장히 유럽 전역에서 다 끌려오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잡탕처럼 쓰이는 곳인데 그런 이제 바벨탑이라고 보통 불리고 바벨탑의 혼란? 근데 그 언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8개 정도의 언어를 다 이제 그거를 다 섞어서 이제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외국어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실 이해할 수 없죠. 8개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는 느낌, 어떤 혼란,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관객도 같이 받는 거죠. 그런 느낌을 굉장히 주려고 했고 그 느낌에다가 이제 그런 소리에다가 막 그런 그 나치의 사냥개들이 막 짖는 소리, 그 다음에 뭐 그런 막 간수들이 소리치는 소리, 그다음에 막 온갖 그런 기계음들 이런 것들 다 섞여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용은 생략했지만 프리모 레비가 말했던 또 광란의 영화하고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의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자아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이 구도가 4대3 구도라고 해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 구도인데 그러니까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답해요. 왜냐면은 이걸 요즘은 다 와이드 스크린이죠. 와이드 스크린으로 하면은 이게 광경이 스펙터클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게 줄이고 보는 사람을 좀 소진시키는 답답하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이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감독은 이런 구도가 사실은 초상화의 구도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얼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울의 얼굴을 보일 때 특히 이제 잘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흐릿하고 초점이 나가게 되면은 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시각성이 굉장히 약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촉각적인 그런 촉각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불어로 뭐 보다 그다음에 뭐 지식 사부와 부와 사부와 뭐 그다음 권력 푸부와에서 다 그 본다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다는 게 이제 알미고 지식이고 그게 이제 권력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시각은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뭔가를 보고 통제하고 권력을 이제 그 어떤 대상에 의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감각인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실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시각의 권력을 다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권리를 잃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촉각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감독이 이런 굉장히 어떤 피해자의 경험 혹은 이제 희생자의 그 포로가 됐다는 그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영화적 형식을 사용했고 미학적 전략을 취했는지를 봤는데 문제는 이제 이 주제가 그렇게 만만한 주제가 아니어가지고 이걸로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점을 더 살펴보면요. 쇼아라고 하는 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홀로코스트를 이제 다른 말로 쇼아라고 하는데 왜냐면 홀로코스트는 뭐 번제 이런 뜻이어가지고 좀 어폐가 있다 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대재앙, 파국을 의미하는 이제 쇼아, 유대인 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죠. 이 쇼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가능성의 담론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가 쇼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불가능성의 수사가 따라다니는가? 그거를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보면요. 일단은 이런 사건 자체가 너무나 전례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뭐 상상할 수 없는 그거는 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런 불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거를 전달할 언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성은 사실은 그런 언어를 좀 발견하고 발명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을 낳을 수도 있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의미의 다시 그 가능성, 재현 불가능성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엄밀한 의미에서 그 가스실을 겪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만 봤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 아주 엄밀한 의미의 그 가스실 생존자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재현 불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 재현 불가능성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는 말을 못하고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증언해야 한다는 어떤 필요성을 또 촉구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그 자체로 이런 건 재현해서 안 된다. 이 세상에는 재현해서 안 되는 게 있고 우리는 그걸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논리적 근거는 없는데 강력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그 군 위안부가 강간당하는 거 굳이 재현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그 클로드 란츠만이라고 하는 이제 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쇼와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용어를 퍼뜨린 사람이에요. 쇼와라는 용어를. 근데 이게 이제 1985년도에 나온 영화고
보통 홀로코스트 영화사는 이 쇼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 아주 중요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 란즈만이 아주 이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근데 이 영화는 9시간 반짜리 영화인데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아카이브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들이나 나치가 촬영한 이미지, 사진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공간을 보여줘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남아있는 그 공간, 장소를 보여주는 전략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서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존 더 코만도 생존자인데 이 사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필립 뮬러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모셔놓고 이제 뭐 이렇게 영화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란즈만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게 쇼와의 이미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굉장히 강한 주장인데요. 왜 그러냐? 일단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 가스실 안에 들여다본 사람 아무도 없다. 물론 그 투입구가 있죠. 독가스를 투입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죽을 때는 무조건 소등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미지가 그리고 나치는 굉장히 이거를 엄금했고 다 없앴다. 모든 증거를. 그래서 존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강제 수용소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물론 이제 가스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초반에 이 강제 수용소랑 절멸 수용소를 잘 구분을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역사적인 오류들이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오류라기보다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 사진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80년대 서양에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나타나 이거 다 과장이고 실제로 그런 일 없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굉장히 이용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런 진짜 사진 증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란즈만이 봤을 때는 아니 증인들이 살아남아서 증언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이미지 우리가 자꾸 항상 어떤 팩트를 증명할 때 그 어떤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좀 깊은 의미는 이 쇼와라고 하는 사건이 어쨌든 나치는 굉장히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량 학살하고 좀 다른 게 학살을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살시켰지만 그 말살의 흔적도 다 말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재를 다 묻었었는데 땅에 묻었었는데 나중에 그 재를 다 파내가지고 다 강에 다시 뿌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말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쇼와라고 하는 것이 증거 없는 범죄이자 보일 수 없는 것이다. 이 가시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아우슈비츠를 재현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재현에 대한 믿음을 좀 버리고 이것이 재현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재현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담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란즈만만이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이제 그런 담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 재현의 신앙 자체를 이 안에 재현의 질서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그 가스실에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집어넣었어요. 소리를 재구성했죠. 그게 사실 좀 금기를 깬 건데요. 그러니까 가스실 안으로 들어가지나 카메라를 들이미지 않았어요. 그 신드러 리스트처럼. 대신에 그 문 밖에서 존 더 코만도들이 이 소리를 듣는 거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청각적인 기억을 재구성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프스크린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상하고 소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수동적인 그 오프스크린 영화 이름 수동적인 오프스크린 사운드가 있고 능동적인 오프스크린 사운드가 있는데 수동적인 거는 그냥 그 소리가 이미지를 뒷받침해 주는 때 그런 거고 이 이미지 그러니까 소리가 이미지와 좀 달라서 자꾸 그 이미지를 상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월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사월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가스실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하게 되죠. 그런 거를 이제 능동적인 오프스크린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렇지만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사실은 많은 그
증언자들, 수리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치가 하얀 연기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시신 소각 현장을 촬영한 이미지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게 촬영한 건데 그 존더 코만도 안에서 저항 조직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범죄를 촬영해서 밖으로 이제 빼낸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해서 이게 결국에는 그 필름을 밖으로 빼내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찍은 네 개의 네거티브 이제 그 필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이미지 그 학자, 뭐 철학자라든가 미술사 학자인 디디르 베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네 장의 사진은 아까 그 란즈만이 말한 슈와의 이미지는 없다라는 것을 더없이 훌륭하게 반박하는 이미지다. 슈와의 이미지 왜 없냐? 여기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그 사진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방금 보신 거는 이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확대하고 조정한 거죠. 이제 그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흐릿한 이미지 같은 것도 굉장히 영화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여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현대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 같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이 비르케나우 연작이라고 하는 작품 네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보면은 이게 전후 설명 없이 보면 이게 뭘 그렸는지 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재현되었던 장면들이긴 해요. 직접적으로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실 허구적인 인물이 사울을 이곳에 이제 현장에 위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울 중뒤로 지금 시신들이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레지스탕스 대원이 존도 코만도 레지스탕스 대원이 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시신을 태우면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이걸 시야를 가려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현했잖아요. 앞에서 재현했는데 다시 이게 재현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같이 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영화가 굉장히 영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아주 짧게만 얘기하면 아까 그 수수께끼 같은 서사 왜 이렇게 그 사울이 그러니까 존더 코만도로 하면 죽음을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죽은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런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가. 굉장히 알레고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장소가 삶을 말살시키지만 죽음도 말살시키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나 그런 가치 이런 걸 다 파괴하고 말살시키는 장소거든요. 여기 시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곳이기 때문에 이 삶의 말살하고 죽음의 말살 모두를 다 이제 서사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존더 코만도가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거는 일단은 이게 삶을 말살시키는데 저항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시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는 약간 이 죽음을 이 수용소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저항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를 보면 이 둘이 약간 부딪히고 대립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긴장관계를 이제 일으켜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홀로코스트의 말살이 지닌 이중적인 성격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대립관계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울이 얘기하기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라고 동료가 비판하고 우리는 예전에 다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있다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또 사울의 저항 행위 자체를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합리성으로 재단할 수가 없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광기에 가까운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 마지막에 사울이 짓는 미소를 통해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이제 약간 알레고리적이지만 이제 이런 서사를 이제 구성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